자, 2024년 지방직 정보보호론 해설을 하게 된 곽후군입니다. 해커스의 곽후군입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총평은 정보보호론 난이도는 중이었어요. 중이었고, 킬러 문제는 두 문제 정도. 요거는 이제 제 강의 기준. 제 강의 기준이에요. 10번의 경우 관련법을 숙지하고 있었으면 이제 쉬운 문제에 속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2023년에 이중서명 그리고 2024년에 DSA는 19번 문제거든요. DSA처럼 특정 기술에 대한 원리를 깊게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회독을 끝내고 나면 타깃출을 풀어보거나 그렇기도 하는데 웬만한 기술들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공부할 필요가 있어. 그런 게 이제 시험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는 법규 문제를 무시할 수가 없다. 국가직도 그렇고 지방직도 그렇고 다수 출제되고 있다. 그러니까 트렌드야, 트렌드. 그러니까 원리 깊게 공부하고 법규 문제 다수 출제되는 건 트렌드. 그래서 요거는 정보보론 컷은 80점 보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 뭐라고 하지? 그 실수 포함해서 8점 보고 있어요.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1번에 보면 사용자 A가 사용자 B에게 보내는 메시지 M의 해시 값을 A와 B가 공유하는 비밀키로 암호화를 하고 이를 M과 함께 보냄으로써 보장하려고 하는 것은 인 거야. 중요한 거는 메시지에 암호화를 했으면 기밀성인데 이건 메시지죠. 메시지에 암호화를 한 거죠. 근데 메시지에 뭐 서명을 했으면 부인 방지고 근데 비밀키로는 이제 부인 방지가 안 되고 가용성 안 되고 근데 이제 해시 값이라고 했으니까 얘 이제 무결성이 되는 거죠. 무결성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면은 2번에 서비스 거부 공격에 해당하지 않은 거 1번 같은 경우에는 좀 당황했을 수 있어. 평상시 보던 패턴이 아니라 당황했을 수 있고 2번에 서비스 거부 공격 요거는 쉬웠죠. 스머프는 다이렉트 브로드캐스팅이랑 그 다음에 ICMP를 이용하는 공격이고 플로로리스는 헤더 관련된 게 있고 포스트 관련된 게 있다고 했어요. 헤더는 이제 잘못된 헤더를 보내서 제대로 된 헤더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고 포스트는 큰 파일을 보낼 것처럼 하고 작은 파일을 계속 보내는 거고 HTTP get flooding은 연결을 맺고 get을 무한히 반복하는 거고 다 도스 공격이고 그리고 파밍 공격은 이게 DNS 스푸핑 관련된 거잖아. 굳이 따지자면 얘는 이제 사회공학,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사회공학 공격이에요. 요 얘기를 하고 있다. 됐나요? 음. 자, 요것도 쉬웠다. 3번에 가와 나에 들어갈 용어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윈도우즈가 답이 되려면 트레이스 RT가 돼야 되고 트레이스 라우트는 이제 리눅스 관련된 거잖아. 그리고 이제 ICMP에 기반한 거 있으니까 얘는 답이 딱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하이브리드 암호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대칭키 암호와 공개키 암호의 장점을 조합한 방법이다. 맞죠? 대칭키 암호는 속도, 공개키 암호는 키 배송에 대한 거죠. 그리고
2번에 메시지의 기밀성과 세션 키의 기밀성을 제공한다. 메시지의 기밀성은 세션 키로 이용하고 세션 키의 기밀성은 공개 키를 이용하는 거죠. 4번에 수신자의 공개 키를 이용해서 세션 키를 암호화한다. 수공암이게 수공암. 수공암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고 수신자의 공개 키로 암호화 맞죠? 3번에 송신자의 공개 키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암호화해. 아까 얘기했지. 메시지 암호화하는 거는 세션 키를 이용하는 거예요. 세션 키. 요게 잘못되었다. 쉬웠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5번에 암호학적 캐시 함수 h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 거야. 옳은 거 찾는 게 많이 나왔어. 1번에 임의의 크기의 데이터 블록 x에 대해서 가변 길이가 아니라 고정 길이의 해시 값을 생성한다. 3번에 임의 크기의 데이터 블록 x에 대해서 hx를 구하는 계산은 어려운 연산이 아니고 비효율적이 아니어야 돼.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빠른 시간 안에 계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4번에 hx, hy를 만족하는 서로 다른 xy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지 않지. 왜냐하면 강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 해시 값이 일치할 것 같은 서로 다른 두 개의 메시지가 존재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2번에 주어진 h로부터 h 이꼴 hx인 x를 찾는 것은 계산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두 가지로 불러요. 하나는 일방향성, 또 하나는 프리 이미지 어택. 요것도 어렵지 않았다. 그 다음에 커브로스. 커브로스는 강의에서는 4번 지문을 한 적이 없는데 1번, 2번, 3번이 맞으니까 4번이 당연히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커브로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1번에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인증 프로토콜이다. 네트워크를 이용하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AS하고 TGS가 있더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에 세션 키를 분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누가 분배하죠? AS랑 TGS가 세션 키를 분배하죠. 그리고 3번에 세션 키를 이용해서 데이터의 기밀성을 제공할 수 있다. AS하고 TGS가 준 세션 키를 이용해서 클라이언트가 누구에게? TGS나 아니면 서버에게 세션 키를 이용해서 기밀성 아니면 이렇게 기밀성을 보장하는 거죠. 4번에 그래서 이제 그 4번이 답인데 버전 5에서는 비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재생 공격에 취약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비표를 사용해요. 비표를 사용해서 재생 공격에 취약하지 않다가 답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요거는 이제 소거법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요거 7번은 충분히 했던 문제였어요. 7번에 포트 스캔 방식 중에서 포트가 열린 서버로부터 씬 에크 패킷을 받으면 열린 서버로부터 씬 에크를 받는 거는 TCP 할프 오픈이랑 TCP 오픈이 있는데 로그를 남기지 않기 위해 리셋 패킷을 보내는 건 TCP 할프 오픈이죠. 요거를 그 스텔스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UDP 널 엑스마스는 포트 스캔 방식에 포트가 열려 있으면 아무 응답을 하지 않죠. 응답을 하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라는 거고, 쉬웠고. 그리고 8번도 어렵지 않았죠. 패스워드를 저장할 때 솔트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아닌 것은 인 거야. 1번에 시스템 내에 같은 패스워드를 쓰는 사용자가 복수로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한다. 왜냐하면 솔트가 다르니까. 맞고요. 그리고 2번에 오프라인 사전 공격을 어렵게 한다. 요거 그 기출에 있는 지문 그대로 나온 거야. 오프라인 사전 공격을 어렵게 한다. 맞고요. 기출에 있는 지문 그대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3번에 사용자가
같은 패스워드를 여러 시스템에 중복해서 사용하여도 그 사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한다. 맞죠? 4번에 패스워드 파일에 솔트가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되므로 인증 처리 시간을 단축시킨다. 뭐가 틀렸어? 아니야. 솔트는 암호화된 상태가 아니야. 솔트는 암호화된 상태가 아니야. 어, 어, 음, 고게 틀렸고,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 그 다음에 9번도 이제 어렵지 않은 문제였죠. 9번도 보시면, 다음에 설명하는 보안 공격은 인 거야. 사용자 요청이 웹서버의 애플리케이션을 거쳐 데이터베이스에 전달되고, 그 결과가 반환되는 구조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공격자가 악의적으로 지리에 포함시킨 특수 문자를 제대로 필터링하지 않으면 데이터베이스 자료가 무단으로 유출 변조되는 거다. 요 지리가 뭘 이용하는 거냐면 SQL에서 셀렉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SQL 삽입에 해당하는 거고, 버퍼 오버플로우는 버퍼를 오버플로우 시켜서 복귀 주소 변경하는 거고, 크로스 스크립팅 같은 경우에는 저장, 반사, 도움이 있고, CSRF는 나의 브라우저가 공격자가 의도한 행위를 하는 거죠. 공격자가 의도한 행위를 하는 거다. 이 CSRF라고 한다. 됐나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요게 10번이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게 비슷한 유형으로 많이 나오는데 말바꾸기. 10번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민간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공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인데, 일단 1번에 유전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는 민감정보야. 그리고 2번에 형해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범죄 경력 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민감정보야. 4번에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관한 정보도 민감정보야. 근데 3번에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 이런 게 잘못된 거죠. 알아보지 못하는 건 의미가 없죠. 알아보지 못하는 거는 그 정보가 어떤 의미가 있어?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알아볼 목적으로, 그치? 알아볼 목적으로. 그 무슨 얘기야? 그좀 선호 관계가 다 잘못됐잖아. 알아볼 목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그러니까 원래 왜 어렵다고 했냐면 이런 문제 나오면 뭘 바꾸기 하고 있어? 그러니까 1, 2, 4번이 해당 법에 있는 거고 다른 거를 갖고 온 게 아니고 해당 법에서 말만 바꾼 거잖아. 그런 경우는 이런 걸 조심해야 돼. 이런 걸 조심하면 돼. 근데 말 바꾸기 할 수 있는 건 3번밖에 없어. 그나마 힌트가 있는 거죠. 그나마 힌트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3번에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알아볼 목적으로. 그 다음에 보면 11번에 이것도 어렵지 않았죠? DNS 스푸핑 공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 거야. 1번에 위조된 DNS 응답을 보내 공격자가 의도한 웹사이트로 사용자의 접속을 유도하는 공격 맞죠? 3번에 위조된 응답이 일반적으로 로컬 DNS 서버에 의해 캐시됨으로 손상이 지속될 수 있는데 이를 DNS 캐시 포이즈닝 맞죠? 캐시가 포이즈닝 돼가지고 잘못된 응답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라는 거고, 4번에 디지털 서명으로 DNS 데이터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DNSSEC은 DNS 캐시 포이즈닝에 대처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니까 DNSSEC은 이제 DNS 서버의 응답에 서명을 붙이는 거니까 포이즈닝을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이 되는 거고, 2번에 일반적으로 DNS 지리는 TCP 패킷이거나 TCP일 수도 있고 UDP일 수도 있어요. 근데 공격자는 로컬 DNS 서버가 인터넷의 DNS 서버로부터 응답을 얻기 위해 설정한 TCP 세션을 하이제킹 할 필요가 전혀 없어. 그런 얘기가 하려는 게 아니야. 그치?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어렵지 않았고, 그 다음에 요거 우리가 했던 것들이야. 12번에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인 거야. 일단 핫블리드는 오픈 SSL 관련된 거기 때문에 SSL 관련된 거는 요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수신한 요청 메시지에 실제 길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것에 기인한 거야. 길이 정보를 확인하지 않는 거야. 이거를 강의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 TLS의 하트비트 확장이라고 하는 기능에 핫빗은 뭐냐면 요게 상대방이 살아있는지 체크하는 거야. 요구 데이터 사이즈 체크가 결여되는 취약점으로 인해 메모리상에 관계없는 정보가 상대방에 전달되는 것이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 사이즈. 사이즈가 뭐야? 길이죠, 길이. 맞나요? 맞나요? 맞아요? 맞아요? 13번 쉬웠죠? 13번에 정보보호 제품 평가 인증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 거야. 1번에 정보보호 제품 평가 인증 제도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에 근거한다. 근거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 그리고 2번 별표할까? 인증기관은 국가보안기술연구소야. 뒤에서 표를 볼 텐데 그게 맞는 질문이고 주의를 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뭐 ISMS나 그런 거의 인증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그런 데를 포함하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보보호 제품 평가 인증 제도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인증기관이야. 그게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4번에 보호 프로파일은 뭘 하고 있는 거야? 요구 사항과 관련된 거죠. 상세 기능은 이제 ST인 거잖아. 상세 기능은 ST와 관련된 거고 PP는 요구사항, 정보 시스템에 적용될 환경에서 필요한 보안 기능 및 보증 요구사항을 공통평가 기준에 근거해서 서술한 것이다. 맞죠? 자, 3번 뭐가 틀렸어? 정보보호 시스템 공통평가 기준은 최고의 평가 보증 등급인 EAL1부터 최저의 평가 보증 등급인 EAL7까지 보증 등급을 정의하고 있다. 반대로 돼 있어. EAL1이 최저고 EAL7이 최고야. 맞죠? 이거 잘못됐어. 요거 잠깐 볼까? 이거 보면 요게 정책 인증 평가 기간이 달라. 그래서 정책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요 법에 대한 거, 그리고 인증 기관은 국가보안기술연구소야. 그리고 평가 기관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이야. 밑으로 내려왔어 이렇게. 요거 달라 주의해야 돼. 됐나요? 음. 그리고 이거는 소켓은 네트워크 관련된 건데 통신의 한 종점을 추상화한 것이다. 통신 상대를 식별하기 위한 것이다. TCP 연결을 위한 소켓 정의에 사용되는 것은 무엇인가? 일단 URL은 쓸데없는 얘기잖아. 맥 되나요? 안 되나요? 맥이 되나요? 안 되나요? 지금 종점이면 엔드 투 엔드를 위한 건데 맥 주소는 피어 투 피어니까 될 리가 없어요. 답은 IP랑 포트야. IP 주소랑 포트 번호는 엔드 투 엔드를 위한 거잖아. 이거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거는 나는 풀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못 풀었을 가능성이 있어. 왜냐하면 이게 내 모고나 아니면 내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 아니야. 어디냐면 나는 어디서 봤냐면 이거를 2024년 경찰 간부에서 봤어. 똑같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좀 헷갈리게 돼 있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서 정형 데이터의 가명 처리 기술로 다음에서 설명하는 암호화 기법은 뭐냐면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이 역사가 좀 설명이 길어. 여기 보면은 암호화된 상태에서의 연산이 가능한 암호화 방식으로 원래의 값의 암호화한 상태로 연산 처리를 하여 다양한 분석에 이용 가능한 기술이다. 또는 암호화된 상태의 연산값을 복구하면 원래의 값을 연산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4세대 암호화 기법이다. 무슨 얘기냐면 통상적으로 연산을 하려고 그래. 연산은 뭘 더하기를 한다고 하려고 더하기라고 할게. 더하기를 하려고 해. 그러면 이게 암호화된 상태에서 연산을 해야 돼? 아니면 복호화된 상태에서 연산을 해야 돼? 그렇지. 복호화된 상태에서 연산을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연산을 하는 거지. 근데 이 기술은, 이 동용 암호화 기술은 이것과 암호화된 상태에서 연산을 한 결과가 동일하다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가명 처리 기술로 괜찮다는 거야. 가명 처리는 이제 암호화된 상태니까 거기에서 복호화를 시도하지 않고 그냥 바로 연산을 해버리면 괜찮다는 얘기잖아. 다 이어지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야. 되게 중요해. 다형성 암호화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원래는 이제 키가 한 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암호화도 한 개잖아. 근데 얘는 다형성 암호화는 키가 여러 개야. 키가 여러 개고 키가 n 개고 그리고 그 암호문도 여러 개 n 개가 되는 거를 얘기하고 있어. 요게 다형성 암호화야. 순서 보존 암호화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원래 메시지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 1, 2, 3이라는 순서가 있다고 할게. 그럼 암호화된 결과도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야. 순서를 보존하는 거야. 원래는 이렇게 암호가 되고 나면 알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는 거죠? 만약에 그 메시지 내용에 1, 2, 3이 있는데 그 1, 2, 3이 그대로 순서를 보존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겠지. 형태 보존 암호화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형태를 보존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서 알파벳만 사용했어. 그러면 암호문도 알파벳만 사용해서 나와야 돼. 사용된 어떤 그 셋이 같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숫자가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얘는 숫자가 포함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게 형태 보존 암호화야. 됐나요?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이 얘기하냐면 타기출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모고에 가져오려고 노력했는데 이거를 왜 뺐는지 모르겠어. 어. 그래서 기회가 되면 타기출을 많이 풀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물론 기존에 있는 그 기출이랑 그 다음에 기본서는 숙지를 한 상태여야 되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6번은 쉬웠죠. 16번은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요건 했었죠. 고정형 영상 정보 처리 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고정형이 있고 이동형이 있는데 고정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수립 공개 맞고요. 이번에 위치정보 사업자의 개인 위치 정보 제공은 생뚱맞은 거고, 일단 생뚱맞고, 그 다음에 위치 정보에 대한 법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정의가 되어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이 어디 있냐면 그 법이 여기 있어요.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거 했었죠. 이걸 어떻게 했냐면 어 요게 지문이 바뀌어서 나왔는데 우리는 이제 영어 단어까지 했었어. 하다못해 영어 단어까지. 영어 단어로도 보고 그랬잖아. 영어 단어로도 보고 했잖아. 했잖아. 그지? 했잖아. 영어 단어로도 보고 이걸 이렇게 했잖아. 17번에 다음은 OECD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 2013에서 제시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 설명. 이거 기본서에도 있는 내용이잖아. 그지? 가와 나에 해당하는 것을 A에서 D에서 바르게 연결한 것은인 거야. 근데 이게 그 개인정보 보호법의 기본이 됐잖아. 그치?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했고, 여기 보면, 가에 보면, 개인정보 데이터의 수집에는 제한이 있어야 되고, 끝났죠? 수집 제한의 원칙이야. 그리고 나의 개인 데이터는 사용 목적과 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 목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정확하고 안전하고 최신. 요게 데이터 품질 원칙이야. 이게 C번이 왜 이제 헷갈리려고 이렇게 냈는데 원래는 최신성의 원칙으로 돼 있어. 실제 법에는 다른 데 해석해 보면은 최신성의 원칙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최신성의 원칙이라고 하면 아마도 여기서 찾아낼 수 있으니까 일부러 이제 요거 때문에 목적 명확화 때문에 요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데이터 퀄리티 프린서플은 최신성의 원칙이에요. 최신성의. 데이터 품질 원칙은 저거는 정말 지어낸 거. 자, 여기 보면은 이제 B 보면 목적 명확화의 원칙은 목적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뭘 예를 들어서 서비스를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목적이 명확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개인 참여의 원칙은 개인이 참여하는 거. 그러니까 열람 청구를 하던 뭘 하던 개인이 참여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를 뭔가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여러 명이 모여서 뭔가를 열람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이 청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어렵지 않았고 그 다음에 18번에 함정이 없어요. 18번에 ISMS-P 보호대책 요구사항 중에 외부자 보안 인증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인 거야. 이제 이거를 당연히 외우지 않았을 거잖아. 그래서 나는 이거랑 조금 이렇게 헷갈렸는데 이건 함정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 왜냐면 이게 함정이면 풀 수가 없어. 이게 함정이었으면 뭐라고 하지? 이게 함정이었으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함정이 아닐 거다라고 생각했어. 그냥 문제를 쉽게 풀었어. 그래서 어떻게 풀었냐면 외부자 이렇게 보호구역 지정은 이제 물리 관련된 거죠. 물리 보안 관련된 거죠. 함정이 없어. 볼까요? 외부자 보안, 외부자지. 이런 것들은 외우지 말라고 했지. 물리 보안은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지. 요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 19번. 19번 참 별표할까요? 최고의 문제였어. 최고. 이번 연도 최고의 문제였어. 이번 연도 최고의 문제. 니스트 표준 FIPS 186인 전자서명 표준 DS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 거야. 1번에 DSS에서 명세한 알고리즘으로 맞지? 알고리즘으로 엘가말과 슈노에 의해 제한된 기법을 기반으로 한다. 요건 어디 나와 있냐면 모고에 나와 있어. 모고의 지문 그대로 나와 있어. 이가 있을 수 없고 2번에 서명자는 공개키와 개인키상을 생성하고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맞지? 공개키와 개인키상을 생성하고 검증에 필요한 매개 변수들을 공개해야 된다고 되는데 여기서 얘기한 매개 변수는 뒤에 나오는 PUG야. PUG 그림이 하나 보게 될 건데 PUG는 뭐냐면 글로벌 공개키야. 글로벌 공개키.
여기 지금 DSS에 사용하려고 만들어진 공개키야. 글로벌 공개키야. 글로벌 공개키. 이거는 여기서 나오는 공개키와 개인키 쌍이 아니야. 그리고 3번에 서명 과정을 거치고 나면 두 개의 요소로 이루어진 서명이 생성되는데 이게 뭐냐면 R과 S야. R과 S가 생성되는데 서명자는 이를 메시지와 함께 수신자에게 보내. 그러면 R과 S가 생성됐기 때문에 얘는 답이 될 수 없어. 왜냐하면 그러니까 세 개를 보냈잖아. R과 S랑 그다음 메시지를 보냈는데 얘는 뭘까? 4번에 검증 과정에서 검증자는 서명으로부터 추출한 값과 수신한 메시지로부터 얻은 해시값을 비교해서 일치하는가를 확인함으로써 서명을 검증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기존의 디지털 서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모든 애들은 지금 다 DSA를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달라. 이건 기존이지, 기존. 4번은 기존이야, 기존. 기존에 있는 거잖아. 기존에 있는 거를 하는 거잖아. 완전 다른, 근데 어떻게 다르냐면 3번 때문에 달라. 그리고 2번과 3번 때문에 달라. 자, 이거를 가슴에 안고 실제로 풀어줄게. 가슴에 안고 갈게. 자, 요 그림으로 되는 거야. 녹색이 잘 안 보일 텐데 설명할게. 여기 보면 요게 이제 DSA 설명하고 있는 건데 메시지야, 메시지. 메시지를 쭉 보내. 메시지를 쭉 보내고 해시를 돌려. 해시를 돌리고 해시 값에다가 이제 서명을 할 건데 어떻게 서명하냐면 K를 집어넣어. K는 뭐냐면 특정 서명에 대해서 생성된 난수야. 그리고 아까 뭐라고? PUG를 집어넣어. PUG가 뭐라고? 글로벌 공개키야. 그리고 뭘 집어넣어? 개인키를 집어넣어. 그리고 서명 함수를 돌려서 나온 게 S하고 R이야. S하고 R이 나왔어. 그래서 어떻게 보내? 메시지랑 컴바인을 해서 보내면 메시지 S, R이 나와. 그런 다음에 검증을 할 때 보면은 S하고 R이랑 그 다음에 메시지 해시 코드를 넣어서 집어넣어. 그러면 해시 코드 집어넣고 S 집어넣고 R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에 뭘 집어넣냐면 공개키랑 그 다음에 PUG 글로벌 공개키를 집어넣어서 검증을 해가지고 하나를 갖고 와. 그리고 요 R이랑 비교해. 다르지? 다르잖아.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거랑 다르잖아. R이랑 비교해서 같으면 서명이 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 여기 보면은 SRH를 PUG랑 퍼블릭 키로부터 추출한 값과 그 베리파이 한 거랑 그 다음에 R을 비교해서 끝내는 거야. 달라. 됐나요?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해도 될까요? 다시 한 번만 볼게. 여기 보시면은 메시지가 들어가. 그러니까 새롭게 나온 변수들의 큰 의미를 갖지 말고 그냥 이런 절차로 된다는 거에 포인트를 두면 돼. 그러면 메시지가 있고 메시지는 결합해 보내야 되는 거고 해시 코드 나오지. 요 해시 코드에서 이제 서명을 할 때 들어가는 인자는 뭐냐면 K 들어가야 돼. K 있었지. K 난수고 그다음에 PUG 글로벌 공개키 그다음에 개인키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 서명한 거야. 그냥 서명할 때 뭘 이용해서 K, PUG 그다음에 개인키 이용한 거야. 그래서 나온 결과가 S하고 R이야. 나온 결과가 S하고 R이라고. 그래서 R이 있고 S가 있고 메시지를 보낸 거야. 이거 이해돼? 세 개를 보냈어. 그래서 메시지 해시 돌려가지고 해시 코드가 들어가겠지? 그리고 S 들어가겠지? R 들어가겠지? 그래서 여기서 베리파이 할 건데 베리파이 할 거에서 뭘 사용했냐면 PUG 아까 매개 변수 공개하는 거 있잖아. PUG. 그리고 퍼블릭 키, 공개키 당연히 있어야지. 개인 키에 대한 공개키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베리파이에서 나온 결과를 여기다 둬. 그리고 뭐랑 비교해? R이랑 비교해.
이거는 이거 자체 때문에 그런 거야. 요 알고리즘 때문에, 요 자체 알고리즘 때문에 그런 거야. R이랑 비교를 하는 거야. 그러면 같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틀리지. 우리가 기존이랑 틀리지.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지문으로 가면, 다시 한번 지문으로 갈게. 그러면 이런 거야. 1번, 2번에서 답을 찾으면 안 되고 3번과 4번 둘 중에 하나 답을 찾아야 돼. 왜냐하면 3번이 답이 되면 4번이 답이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지금 설명 과정을 거치고 나면 가는 요소가 두 개의 요소인데 그거부터 안 되는 거잖아. 얘기가 좀 안 맞고 있잖아. 그지?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이 얘기를 왜 굳이 하냐면 만약에 이런 문제가 또 나왔고 이런 문제를 내가 잘 모르겠으면 저기서 그 얘기했잖아. 항상 문제 내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했어. 그치, 그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 20번 볼게요. 20번 보면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에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수행 업무가 아닌 것은 일단 모고에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개인정보 보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그 다음에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 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4번이 왜 틀렸냐면 정보 주체의 권리 침해에 대한 조사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 근데 이에 따른 처분은 지금 이 보호 책임자랑은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처분은 문제가 발생해서 법적인 제재나 그런 것들을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 뜬금없이 보호 책임자가 처분이랑 관련이 있을 수 있어? 없지. 이거는 보호위원회, 우리가 모고에서 봤던 것처럼 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야. 이것도 이 안에서 답을 찾으려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맞죠? 여기 보호위원회 소관 사무 보시면은 여기 정보주체 권리 침해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이 있죠.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에 지정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돼 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